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후회하는 선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500년 전 조선의 퇴계 이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만의 마음 수양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가 발견한 5가지 수양법을 통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이황의 수양법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법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득한 실용적인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황의 방법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1548년 47살의 이황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3년간의 관직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을사사화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더 이상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진 이황에게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관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높은 자리, 좋은 대우, 화려한 명예.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인정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화인가? 이황은 매일 이런 질문과 마주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좋은 기회를 마다하느냐고 했고, 친구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충고했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선생님이 관직에 나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황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불통인 건 아닐까? 정말 이게 옳은 길일까?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뤘어요.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이황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마음 수양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흔들림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이것이 이황이 깨달은 핵심이었습니다. 이황은 오랜 관찰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5가지 주요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였죠. 이황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욕구에 휘둘렸어요. 학문적 토론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죠. 두 번째는 물질욕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이황의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관직에 나간 후에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욕구가 있었죠. 세 번째는 권력욕이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였습니다. 이황도 처음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안락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만 택하려는 마음이죠. 몸이 약했던 이황에게는 특히 큰 유혹이었어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다섯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감정이었어요. 정의감이 강했던 이황은 불의를 볼 때마다 분노했고 그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험했죠. 이황은 이 5가지가 서로 얽혀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명예욕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물질적 타협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지치면 안락한 길을 찾는 식으로 말이죠. 이 5가지 위험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결국 길을 잃게 된다. 이황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교묘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노골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였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들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대응법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5가지 수양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양법은 매일 성찰하는 일기 쓰기였습니다. 이황은 155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일기는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의 도구였어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하루 종일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황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잠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것은 명의욕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즉시 깨닫고 솔직히 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오후에 관청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것은 권력욕과 물질욕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 패턴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죠. 둘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린 후에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했다면, 이제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셋째,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의 나는 어땠 나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황의 일기 쓰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짓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는 않았죠. 셋째, 개선 방안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함께 썼어요. 이런 일기 쓰기를 20년 가까이 계속한 결과 이황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수양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양법은 욕심을 비우는 절제된 생활이었습니다. 이황은 물질적 욕구와 감각적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이황이 추구한 것은 적당함의 지혜였어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죠. 음식에 있어서 이황은 간소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하루 2끼를 원칙으로 했고 화려한 음식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여 더욱 건강해졌어요. 의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되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은 피했어요.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황의 생각이었죠. 주거 환경도 검소하게 꾸몄습니다. 도산서원의 이황의 방은 매우 소박했어요. 필요한 가구만 있을 뿐 사치스러운 장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죠. 이황이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원할수록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커지거든요. 둘째,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충실함이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기쁨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셋째,
절제가 오히려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지만 평소에 간소하게 먹다가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황의 절제는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납득하고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괴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이황은 정기적인 마음 비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자신의 진정한 마음,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고 있던 소중함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욕심을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을 때 마음이 가장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두 번째 수양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양법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였습니다. 이황은 자신이 한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이황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내적 불안으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황은 제자들에게 학문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명예나 인정을 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이황은 여러 차례 높은 관직 제의를 거절했어요. 또 다른 예로 이황은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화가 날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제자가 실수를 했을 때도 화를 내는 대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거든요. 이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이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속했습니다. 셋째,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행동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어요. 넷째,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을 계속한 결과 이황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내가 위선자는 아닐까? 하는 불안이나 남들이 내 속마음을 알까봐 하는 두려움이 없어졌죠. 또한 결정을 내릴 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평소에 말한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마음도 하나가 된다. 분열된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이것이 세 번째 수양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수양법은 자연 속 고요한 독서였습니다. 이황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읽었어요. 특히 이황이 좋아한 것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서원 뒤편 숲속, 낙동강변, 조용한 정자.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어요. 왜 자연 속에서 책을 읽었을까요? 첫째, 자연의 고요함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졌죠. 둘째,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으면 더욱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셋째, 자연에서 얻는 영감이 독서와 결합되어 더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나무가 계절을 견디는 모습에서 인내의 지혜를 배웠어요. 하지만 이황의 독서는 단순히 책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체득하려고 했어요. 한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의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배우는 것이 기쁜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격을 기르는 것인가? 또맹자의 진기심자 지기성야?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안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를 자문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니 독서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옛 성현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어요. 이황은 또한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경전을 읽는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역사서를 읽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독서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독서 후의 성찰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조용히 앉아서 오늘 읽은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독서법을 통해 이황은 책에서 읽은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체화시킨 거죠. 책은 마음의 거울이다. 제대로 된 독서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이것이 네 번째 수양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양법은 스승과의 꾸준한 문답이었습니다. 이황은 평생에 걸쳐 자신보다 앞선 분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소중히 여겼어요. 젊은 시절 이황에게는 서경덕, 조식 같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이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배우기도 했고 편지를 통해 학문적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황은 새로운 형태의 스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옛 성현들이었어요. 공자, 맹자, 주자 같은 분들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의 글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죠. 이황은 이런 방법을 썼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공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맹자는 뭐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뒤져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관직 제의를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공자의 부역이 시인지 소유랴 불이기 도득지 불거야. 부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제자가 실수했을 때 화가 날 때는 공자의 군자의 사인한 여야. 군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구절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또한 이황은 동시대의 학자들과도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은 조선 성리학사의 길이 남을 명논쟁이었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이런 학문적 교류가 왜 중요했을까요? 첫째,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명확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둘째,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관점이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이황이 추구한 문답은 단순한 지점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학문적 토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황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제자들의 순수한 질문이 때로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5번째 수양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5가지 수양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황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에 이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동요했던 이황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높은 관직 제의가 와도, 비난이나 찬사가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2번째 변화는 깊은 내적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번째 변화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는 내적 만족감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스승의 안정된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저런 마음의 평화가 가능하구나를 직접 목격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황의 영향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지만 점차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황이 보여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임금도 이황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어요.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했지만 이황이 대부분 사양하자 진정한 현자는 벼슬을 탐하지 않는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1570년 69살의 이황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너희들도 마음을 단단히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외부의 것들은 모두 변하지만 단단한 마음은 영원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황의 5가지 수양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욕심을 적당히 절제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좋은 책과 벗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이것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이황의 수양법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성취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충실함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혹시 지금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계시나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남의 말에 상처받거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황의 5가지 수양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오늘부터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질적 욕구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지 않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보세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보세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써보세요. 좋은 책을 가까이 하세요. 특히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좋은 책을 통해서라도 옛 성현들과 대화해보세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다. 진정한 안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퇴계 이황의 3번째 교훈이었습니다. 500년 전 안동 산골에서 발견된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